지금 계신 그 건물 한번 슬쩍 둘러보시겠어요? 이 벽은 누가 세웠고 이 창문은 누가 디자인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연 누가 책임지고 확인했을까요?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해서 오이를 잘 모르는 세상, 바로 건축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사는 이 공간을 만드는 거대한 산업, 한국 건축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말이죠. 저희 손에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박송준 회장의 아주 날카로운 인터뷰 기사부터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토론회의 그 뜨거웠던 현장에 담긴 전체 녹취록, 그리고 건축사라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담은 자료까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건축 산업의 거대한 규모와 그늘, 그리고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까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건축 산업하면 보통은 그냥 먼지 날리는 건설 현장, 그 정도를 떠올리실 텐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죠. 건축공간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건축산업의 연간 매출액이 무려 476.7조 원에 달합니다. 476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 둘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니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종사자만 해도 164만 명이나 되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산업의 중요성을 평소에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읽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산업이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한 목소리를 내던데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 마치 거대한 유기체가 있는데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여기저기 병들고 있는 모습, 딱 그거랑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국가의 방치입니다. 박인석 교수의 지적인데 지난 60년간 한국의 건축 관련 법과 제도가 사실상 건축이 아닌 도로와 댐을 짓는 토목공사 위주로 짜여 있었다는 겁니다. 방치라니 굉장히 강한 표현이네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나요? 단적인 예로 정부의 신규 공무원 채용 인원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토목직을 20명 뽑을 때 건축직은 고작 6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국가 운영의 무게추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국가적인 관심 밖에서 방치된 결과로 나타난 가장 독특한 증상이 바로 한국에만 있다는 그 감리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부실 시공과 건물의 짧은 수명으로 이어지는 골마 터진 상처 같은 겁니다. 골마 터진 상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 즉 공공이 직접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중간 검사를 하고 최종 준공 검사를 수행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이 중요한 과정을 민간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한국 건물의 평균 수명이 고작 36.5년. 100년은 우습게 넘어가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는데 그 집이 40년도 못 버틴다는 얘기잖아요. 네, 끊임없이 부수고 새로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방치의 결과는 시장의 기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바로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네, 현재 법 제도 자체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 개발이 아니면 660제곱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다가구 주택 외에는 짓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거대한 아파트 단지 아니면 작은 빌라들 뿐이지 그 중간 규모의 특색 있는 건물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 규모의 다양한 건축물이 사라지고 시장은 대기업과 영세업체로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전체 건축물의 85%가 이런 소규모 건물인데도 정부 정책은 대부분 대규모 공공사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은 인력의 고령화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건설 기술인의 평균 연령이 38세였는데 지금은 51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51세요? 네, 젊은 피의 수혈이 거의 끊긴 그야말로 소멸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 부실을 키우는 제도가 생겨났고 시장은 기형적으로 변했으며 이제는 일할 사람마저 사라지고 있는 총체적 난국이네요. 맞습니다. 이러니 건설 현장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군요.
제공된 자료들도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뜨거운 논쟁, 특히 감리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 LH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국가인증 감리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죠.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국가가 인진한 전문가가 감리를 맡는다. 더 안전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박성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정부 대책에 대해 정말 강하게 반대하고 있더군요. 왜 그런 거죠? 는 건축사들과 단 한마디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비판은 뭔가요? 새로운 특권층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소수의 기술인에게만 자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면 이들이 감리 시장을 장악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소수에게 권한을 몰아주면 결국 그게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마지막으로 언급한 전관 예우 문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선발 기준이 불투명해서 건설 관련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종의 낙하산 통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아, 박 회장은 과거 대형 사고가 터졌던 현장들에도 바로 이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문제의 원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해결사의 자격을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안이 전관 예우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정말 뼈 아프네요. 하지만 단순히 비판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박 회장 측에서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방법이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는 안전감리제의 분리를 제안합니다. 지금처럼 한 명의 건축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분리요. 네, 그의 대안은 건축사의 본래 업무, 즉 설계도대로 건물의 품질과 디자인이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건축감리와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나 구조적 위험 등을 전담하는 안전감리를 명확하게 분리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자는 거군요. 건축사는 건축물의 퀄리티에 집중하고 안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따로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거죠. 이 감리 논쟁을 들여다보니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 전문가인 건축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건축가와 건축사를 혼용해서 쓰는데 이번 자료들을 보니까 법적 책임을 지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짚고 넘어가야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흔히 건축가라고 하면 예술가에 가까운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죠. 하지만 건축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가 인정한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3년간의 실무 수련을 거친 뒤에 합격률이 극히 낮은 9시간짜리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자격입니다. 와, 9시간짜리 시험이요? 네, 건물의 설계와 감리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건축사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라 우리 공간의 안전과 품질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건축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토론회에서 나온 혁신적인 제안들을 종합해보면 그 방향은 명확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건축을 제조업처럼 만들자는 겁니다. 잠시만요. 건축을 제조업처럼 만들자고요? 공사 현장에 먼지 날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마치 반도체 공장처럼 정밀한 라인에서 건물을 찍어낸다는 상상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강태웅 교수가 주장한 탈현장 시공, 영어로는 OSC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탈현장 시공요. 네, 벽, 바닥, 심지어 화장실까지 건물의 주요 부분을 공장에서 부품처럼 정밀하게 제작해서 현장에서는 레고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품질이 균일해지고 공사 기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며 무엇보다 현장의 위험한 작업이 줄어들어서 안전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네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날씨 변수나 인력 숙련도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장 생산 방식은 친환경적인 건축과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토론회에서 목재 이야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죠. 맞습니다. OSC 방식은 탄소 저장고라고 불리는 목재와 같은 친환경 재료와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탄소 저장고요? 네.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 90제곱미터짜리 목조주택 한 채는 무려 33톤의 탄소를 저장하는데요.
이건 전기차 한 대를 16년 반 동안 운행해야 줄일 수 있는 양입니다. 와, 건물을 짓는 행위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 건축사회가 진행하는 시원한 옥상 만들기 같은 사회공헌 활동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지구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고요. 건물을 짓는 게 탄소를 줄이는 길이라니 정말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과 비전이 있는데 왜 아직 널리 퍼지지 못했을까요?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인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저가 수주 문제였어요. 네, 바로 그게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죠. 지금처럼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공사를 따내는 저가수주 관행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설계와 감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 민간 건축물에도 공공발주처럼 표준 대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건 단순히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해서 건축물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한국 건축산업은 정말 거대한 전환점, 그야말로 골든타임에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위주의 낡은 법과 제도를 답습하던 과거의 방식과 건축을 정밀한 제조업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 공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논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생산 방식의 혁신에 집중되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거대한 산업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자료 한편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사는 바이 공간이 아니라 사는 리브 공간, 즉 공간의 경험 자체를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건축산업의 생산 과정이 완벽하게 혁신된다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공간의 질과 경험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장에서 정밀하게 찍어낸 부품들로 만들어진 공간이 과연 더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개성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의 모습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